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FOMC 연방공개 시장위원회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FOMC보다 오히려 SOMC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페드 연준의 신뢰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FOMC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SOMC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은 어떻게 보면 경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FOMC 회의를 앞두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예. 우리 시청자분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네, 양해를 구하고 오늘 좀 주가가 올라가서 이런 이런 것을 홍 앵커의 그 질문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올해는 그 주식을 팔아라, 셀인 메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홍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셀인 메이와 스테인 메이 해가지고 오늘 월가에서 변동성이 그거로 나타났는데요. 예. 올해 머물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팔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강세론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증시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했냐면 예. 오늘 이 저울질 때문에 주가가 한때는 주식을 팔아라, 셀인 메이 해서 사실 FOMC 회의고 장 초반에 이게 작용해서 다우지수는 한 400포인트 가깝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다시 그 저가 매수 4월 달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 그리고 버크셔에서의 신인규 특파원께서도 활발하게 전해주셨습니다는 사실 워렌 버핏이 저가 매수했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것이 애플과 관련돼서 이런 것이 장 막판에 작용해서 내일 그 페드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미국 시간이죠. 우리 예, 시간으로 사실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증시는 요 두 가지 셀인 메이와 이렇게 스테인 메이의 힘겨루기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시장 움직임에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역시 미국의 국채금리가 3%를 돌파했습니다. 장중한 때. 이것이 증시보다 더 큰 지금 이제 보이죠? 마감으로 2.99인데요. 장중한 때 3% 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힘이 세고 그다음에 중국의 자본시장의 육성책에 맞춰서 미국도 결과적으로 경제 패권을 때 자본시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 반독점 규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경기 상황에 맞춰서 연착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되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원래는 저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 지수는 많이 떨어져야 되죠. 근데 장막판에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끌어올린 배경, 제도적인 완화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뉴 브랜드 아이스 운동을 우리나라 칸이 그게 앞으로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강하게 규제하느냐, 약하게 규제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아마존이든가 테슬라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는 상징성 주가를 향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금물쌈을 들면서 어렵게 경제 공부했던 얘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되돌림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1260원대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런 만큼 국내 증시에서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 자본의 이탈 여부 이 여름에 굉장히 환율 움직임이 주목한데요. 오늘은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FOMC 내용, 급진적 출구 전략 내용과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지금 유로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58% 정도를 차지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한때는 104에 근접했다. 오늘 레벨 자체 마감은 103대지만 104까지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 홍익거께서도 다시 30분도 진행하면서 뚜렷하게 이렇게 원인을 지적하지 않는 그렇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FOMC 회의 직전에 사실 SOMC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아까 그 최보아캐스터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는 SOMC의 멤버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죠. FOMC 멤버보다 더 화려합니다. 신뢰가 높고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FOMC 회의에서 결과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정도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미리 반영돼서 월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SMC 내용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마 시청자분이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 FOMC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동안 저희가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해 드렸는데 SOMC는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전문 용어를 한국어로 표현을 할 때는 예. 사실 그 지금 영어를 하시는 분이 다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딱 두드기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원어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더 공부하기가 좋은 게 아닌가. 어차피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원어를 딱 두들기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을 한국말로 하면 오히려 좀 더 혼란스럽게 해서 그냥 영어 장화박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예. 그걸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하고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OMC는 시청자분은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는 것은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그런데 SOMC는 섀도우 캐비넷, 트럼프일 때 섀도우 캐비넷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섀도우 오픈 마켓 커미티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림자 금융, 그림자 관련해서 섀도우 이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자 연준, 그 다음에 예비 연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무난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홍영커 FOMC 회의는 1년에 8번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SMC는 3월과 9월,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이 끝나는 아주 청와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죠. 예. 그리고 3월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왜냐? 3월이 하는 것은 보통 페드의 이게 의장이 바뀌는 게 2월 말입니다. 예. 4년만 이제 바뀐데. 예,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의장이 오면 3월 달에 통화정책 방향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의 통화정책 기조가 하니까 9월 달에 8월 달이니까. 예. 그다음 2월 말에 페드 의장이 이렇게 임기가 만료되니까 새로운 정책 변화가 돼서 3월 달에. 이게 이제 정리해다.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 직후와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FOMC가 사실 1년에 8차례 열리는 것을 어기고 임시회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긴박할 때는 아주 임시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걸린 회의는 5월 FOMC 회의에 여러 가지 금리 변경, 빅스텝, 자이언트, QT 이런 얘기하니까 예. 이에 맞춰서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오늘 증시 모습과처럼 요 SMC 멤버들이 가이드를 잡는다. 그런 측면에서 월가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시청자분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자막을 비춰보시고 보겠습니다. 요는 1973년에 칼 브루너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경제학자죠. 예. 그다음에 앨런 멜처, 여기 제니 앨런이 아닙니다. 앨런 멜처와 공동으로 설립했는데요. 요때 시점을 보겠습니다. 요때는 1972년 브레튼 우즈 체에서 금태환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닉슨의 금태환 정지로 해서 통화제에 대해서 보면 브레튼 우즈 체에서 스미디어소니아 체제로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한 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973년에는 제1차 어리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물가가 폭등했죠. 예. 지금 마찬가지로. 근데 이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자, FOMC 멤버들은 우리가 통화 정책의 무제한 통화 정책의 공급이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때에 SMC 멤버들이 왜 창립했느냐 하면 이게 아닌데 당신이 왜 그렇게 진단하느냐?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게 진단했던 거거든요. 이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당신들 무제한 통화 공급이 그때의 인플레 원인인데 그러면 빨리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왜 무제한 통화 공급이 아니라 그러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시장에서는 FOMC 멤버에 이렇게 믿다간 1년 전에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닥친다는 얘기입니다. 통화정책이란 선제성이 있을 때 그를 이렇게 긴축을 추진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제한 통화 공급이 원인이 아니라고 FOMC 멤버들 하니까 인플레가 더 증폭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당시에 SMC가 창립하게 될 계획이다. 그림자 연준, 예비 연준이 창립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FOMC보다 오히려 SOMC에 사람들이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청자분이 뭐 다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FOMC 파월 의장이라든가 FOMC 멤버들이 두 가지. 하나는 각종 그 페드 양대 목표에 해당되는 고용이라든가 인플레 관련해서 홍영커도 아주 이게 진단이 틀렸다 하고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양대 목표도 사실 많이 예측이 틀렸거든요. 그리고 경기 진단도 오락가락하고
그다음에 FOMC 멤버들도 보면 어떨 때는 비둘기였다가 어떨 때는 매파를 발했다가 어떤 때는 강한 매파를 발했다가 시장에 예. 가이드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접거든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완전 고용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작년까만 해도 완전 고용은 2에서 3년 후에도 어려운 문제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4월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4월 실업률은 3.6%에서 거의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 페드가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보통 개념에 있어서 보면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들어오는 인구와 나갈 때 인구의 고기에 합치됐을 때 예. 그걸 자연실업률이라 하는데요. 그 수준을 보통 고실업률 수준을 보통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 수준이 3.5에서 3.6%거든요. 4월 실업률, 자 지금 고용 문제 얘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완전 고용 달성했다. 야 파월 의장 당신이 3년에 또 불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달성했지 않느냐? 뭐 하는 거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경기 문제라든가 경기 진단 문제에서 많은 그 신뢰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왜 SMC 멤버들이 이렇게 또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월가에서 주목하느냐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멤버들이 가장 화려합니다. 1973년 이후에 SMC 멤버들이 많이 교체가 됐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화려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위기인데 뉴욕 연준의 너들리 전 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부회장을 했던 퍼거슨 다들 아시죠? 이런 사람이 금융위기 극복에 더 핵심적 역할이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금융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뉴욕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시점이 바로 이 너들리 뉴욕 연준 총재가 사실 그 뉴욕 연준 총재를 맡을 때입니다. FOMC 멤버 중에서는 서열 3위에 해당됩니다는 사실상 뉴욕 연준의 너들리가 가장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잘했다. 금리기를 잘 극복했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유포리아 환상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FOMC 멤버들이 자꾸 미국의 국민으로부터 좀 오락가락하면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이 더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SMC 멤버에서 아까 최보아 캐스트 너들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지고 그런 상태에서 시장은 혼란스럽고 미국 시장은 오늘 그 FOMC 회의를 열리니까 바로 직전에 열렸던 이 SMC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게 페드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SOMC가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1년 전쯤에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SOMC의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1973년 SMC가 만들었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1년에 그 5월 달, 지금이죠. 지금 발표했을 겁니다. 조금 지날 겁니다. 소비자는 10일 전에 해서 발표하니까 이때 겁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4월 달이 이제 5월 달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4월 달이 2%, 4% 올라갔거든요. 그때 여기 전문가라 나왔던 사람이 중고차 가격 문제다, 일시적이다 그런 쪽인데 예. 우리 방송을 통해서는 공급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오래 간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파월과 연준 인사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일시적이다. 합창을 했거든요. 합창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 2020년 3월 무제한 임시회를 통해서 무제한 통화 공급이 설령 인플레 문제에서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이다. 평균 물가에서 수용한다. 일시적이니까 무제한 통화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더 추진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이제 1년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SMC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SMC의 그때 당시에 1년 전에 진단했던 내용을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파월과 연준이 편협된 의식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이냐? 그렇지 않다. 공급적 요인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송에서 지속 가능하다 얘기했습니다. 무슨 중고차 가격이냐?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지속 가니까 통화정책은 선제성이지 않습니까? 프리엠프티브. 예, 그렇죠. 자, 인플레가 불거지니까 지금이라도 테이퍼링 권고했습니다. 1년 전에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한국경제TV 방송에서 1년 전에 바로 이걸 지적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냐? 자, 이 문제 일시적이다 판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선제성을 중시하는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자, 테이퍼링 추진하지 않았으니까 11월에 가서 추진하고 금리 인상도 3월에 가서 추진하고 이랬다 보니까 인플레는 더 불거지죠. 예. 지금 뭐냐?
3월 달 미국의 그 CPI가 지금 8.5%인데 인플레 타겟팅 순위 2%지 않습니까? 4배나 됐지 않았냐. 4배나 됐지 않았냐. 그죠? 그래서 당신들이 문제다 이겁니다. 왜 시장에서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문제다. 파월 당신, FOMC 멤버들 당신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파월이 뒤늦게나마 연준의 실기, 파월의 실기니까 지금이라도 인플레 잡기 위해서 늦었더라도 자 출구 전략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근데 늦었으니까 빨리 추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급진적 출구 전략이 나오는 거다. 그것이 0.5%포인트니 0.75%니 빅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큐티도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양적도 안 돼. 이런 얘기가 지금은 최대 화두가 되는 것이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다. 당신은 파월과 FOMC 멤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근에 1분기 GDP, 미국의 1분기 GDP 이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역성장을 했었죠. 이후에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OMC 이 회의 멤버들이 1년 전쯤에 좀 비슷한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페드 경제 전망은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내요죠. 예. 그때 이제 작년 6월 달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미국에서 FOMC가 이렇게 회의 직전에 페드 경제 전망을 6월치에 냈는데요. 그때 이해되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장률은 작년에 성장률 쭉 올려놨거든요. 예. 그럼 인플레가 시청자분 입장에서 경제 성장 올라가? 그럼 물가는 올라가야죠. 그럼 물가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성장률은 쭉 올려놓고 물가는 일시적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FOMC member들이 자 연준은 궁금할수록 의욕을 증폭시키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아야 된다. 그게 FOMC 멤버, FOMC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페드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왜 성장률과 인플레 간에 우리 필립스 곡선이라든가 베버리지 곡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 과거에 알았던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가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정형화된 사실에서 왜 흐트러지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눈이 오는 환경이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자, 시장과 국민은 당신들이 주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장과 국민들은 입장에서는 자 그때 당시에 다 생활 물가 어려웠거든요. 그때도 식료품 가격 올라가 중고차 가격 올라가 다 미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생활 물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문화니까.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당신이 일시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표로 파악하는 물가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가 괴리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때 사실 1년 전에도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인플레 기대 심리, 기대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였거든요. 그때도 4% 5%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페드 입장에서는 FOMC 멤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은 과거 이론이 통하지 않지 않느냐. 또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괴리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과거의 편제 방식인 CPI라든가 근원 CPI 이런 물가 좀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고칠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지적하더라도 시청자분이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1년 전에 이 내용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홍앵커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시다. 지표로 볼 때는 우리 경기 괜찮다. 근데 국민들은 뭐냐? 아주 경기가 안 좋다. 어느 쪽을 감안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을 생각하셔야죠. 당신이 국민에서 뽑아놨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 프레임에 갇혔다. 자 경제 지표는 좋더라도 국민들이 안 좋으면 국민까지 생각해줘야 된다. 이게 통화정책이다. 그러니까 SMC 멤버들이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프레임에 갇혔다. 그다음에 프레이밍 이펙트를 중시한다. 그런 쪽에 얘기들이 나왔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임과 이 프레이밍 효과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윤석열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10일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임 한은의 이창용 그 신임 총재도 이 문제는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표는 사실 그 늦게 통계가 의미 있는 통계까지 나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 전라도에서 보고했던 경상북도에서 보고했던 내용들을 통계해서 의미가 있는 지표로 해서 발간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표가 산출하면 그거에서 파악하면 굉장히 늦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고용통계 괜찮은데 한상준 논설위원은 왜 여기 와서 나쁘다 그랬냐? 당신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지표는 괜찮았다도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우면 그것이 감안해 주는 것이 프레임에 갇혔다 이 표현보다는 자 국민들이 감안해 주는 것이 그게 프레이밍 효과다. 아마 신임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께서 국민을 생각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이창용 그 신임 총재도 요 대목을 경제 정책의 목표는 지표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까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네, 중요한 이제 대목인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SOMC 위원들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보면 이 경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페드의 그 경제 전망은 시청자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자꾸 경제 지표를 보시고 FOMC 경제 전망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표가 좀 단기 지표가 좋으면 경제 전망 끌어올리고 단기 지표가 안 좋으면 근데 전망이랑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땠냐 월가에서 너무 경제 지표를 보고 페드가 경제 전망 수정하니까 뭐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저기 이제 저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First, around after the event.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니네들이 하느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저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월가에서 1년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은 프리엠프티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금리 변경은 1년 후 9개월 후의 상황을 감안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 전망은 자 모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것처럼 경기에 이렇게 지나치게 자 과열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결국 인플레 문제를 불거시키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에서 자 지금은 이제 경기 논쟁 1사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까지 봤죠. 경기 논쟁에서 경기가 논쟁이 아니다 기다 많이 얘기하지만 SMF들은 자 지금 상태는 don't care. 근데 지금 당신네들이 인플레에 대해서 자 실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 예. 그죠? 급진적 출구 전략한다. 경기는 거꾸로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들리가 soft landing, 연착오는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SNC 멤버들은 지금 1분기 성장률 두고 오락가락하지만 자 대부분 다 미국의 경기는 다 침체된다. 거의 SNC 멤버들이 전부 전부 경기 침체가 된다. 이렇게 우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경기 상황은 don't care. 관계없다. 근데 지금부터 추진하는 출구 전략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는 급속히 떨어진다. 이 대목도 시청자 여러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장단기 금리차 쪽으로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페드랑 이제 SOMC 멤버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문제가 경기 침체다. 정상화가 경기 회복이라는 것은 SOMC 멤버나 FOMC 멤버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이게 유용성을 한번 점검해봐라. 금융시장에서 조작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보면 3월 그 회의에서 우리가 0.25% 금리를 올리고 QT를 가져가겠다 하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장단기 기간을 역전해서 경기 침체 논쟁이 됐었습니다는 갑작스럽게 홍영과 어느 날 갑자기 QT 추진한다 앞당겨 추진한다 하자 보니까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서 경기 정상화를 이렇게 해석합니까? 조작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급진적 출력에서 QT까지 가니까 양적 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은 나가서 팔겠죠. 예.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들어오죠. 이게 이제 QT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팔면 자 어떻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채권 공급 물량이 증가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10년물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정상화된다. 그래서 바로 실물과 금융 사이드가 금융이 실물보다 지금 1대1이 아니라 3대1 정도니까 QT는 2017년과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당신을 늦게 추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월 $950 이게 추진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임시 무제한 할 때에 양적 완화했을 때 10년물, 30물이거든요. 이거 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정상화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저 정상화됐다고 해서 저 미국 경기 괜찮았냐? 괜찮았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1분기 성장률 당신네들 장단기 금리에 정상화시켜 놓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4%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거꾸로.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통계 조작, FOMC의 장단기 금리의 조작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1년 전에는 이 문제를 SMC 멤버들이 지적했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굉장히 이 SMC 멤버가 오늘 월가에서 굉장히 주목됐던 사항이다. 결국 1년 전의 내용을 SMC의 코멘트대로 FOMC 멤버들이 받아들였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되겠느냐. 그리고 보다 당신네들이 당연히 전문가긴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생각해서 통화정책을 강구했다면 이와 같이처럼 미 국민들의 경제 고통을 증대시키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냐. 바이든이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잘 대처한다 해도 자, 당신네들이 늦게 대처해서 내 경제 고통이 물가가 증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바이든에 대한 지도가 올라가겠느냐. 지도가 거꾸로 더 떨어지죠. 예, 그렇죠. 중간선거 문제가 되죠. 예.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 미국에 SOMC가 있다면은 한국에도 그럼 SMPC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아마 2018년 11월서부터 중앙은행은 물가와 예.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은 공식적으로 설립 목표가 이게 고용 창출이 되지만 고용 창출 자 국민들의 실업률과 물가 같은 경제 고통제에 굉장히 주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김현미 이런 분들이 부동산을 잡겠다 시중부동산에서 금리를 올려라 하니까 경기를 거꾸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8월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4차례 올렸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이제 한 차례 올리거든요. 한 차례 올리거든요. 자 그런 각도에서 어제 한국경제신문의 최준경 사실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예. 이렇게 해서 뭐 3대 경기고가 나는 3대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굉장히 만나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회원 로타리 클럽에 강의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자,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앞서가느냐. 우리는 사실 미국보다 경제권도 적고 주도력도 약하던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 페드의 목표를 보고 페드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쫓아가더라도 그것이 수능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도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경제신문의 다산클럽에 이렇게 어제 기고가 상당히 독자로부터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 11월 때, 2018년 11월 때도 그랬죠. 작년 이후에도 그랬죠. 지금 4차례 금리 인상이 MZ과 소상공인이 아주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들은 스피에 시중은행들은 예대 감찰에서 일삼은 게 최대 시적으로 어렵죠. 뭐 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도 금통위 연대들을 훌륭하시겠지만 자 SMPC 미국과 마찬가지로 예비 금통위 그다음에 그림자 금통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기 SMPC Shadow Monetary Policy Committee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SOMC뿐만 아니라 이제는 SMPC가 필요하다. 오늘의 조언 말씀 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